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 6월 3일 토요일 10시 49분 토요 사건 팩트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7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이 7번째 이야기네요, 여러분 벌써. 오늘 제목은 악마를 보았다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악마를 한 명 볼 겁니다. 이 악마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대충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나 아는 것 같아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할 부분은 악마를 보고 악마가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걸 아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던질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그 게시판, 저희 이제 유튜브 있죠? 유튜브 댓글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좀 자유롭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지구평면설과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이제 구형론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한번 같이 올려봤는데 일요 미스테리 극장이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써 토론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토론의 결과로 이제 좀 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냥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냥 뭔가 아니다 싶으면 좀 많은 걸 원했지 그렇게 막 여러분들끼리 언쟁을 높이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를 던질 거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간단하게 전달을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스터리 콘텐츠를 진행하면 왜 너의 생각을 넣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미스터리 콘텐츠부터는 중간에 제가 화면을 잠깐 잘라요. 다시 화면이 나타나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할 테니까 보시고 싶지 않으면 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녹화본은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최대한 제 생각은 좀 많이 빼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오셨습니다. 유튜브에 나오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 사건 팩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3년 9월 24일 수요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9월 24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당시 30세였던 이모 씨는 아침부터 생신이셨던 시아버님에게 전화를 드리려고요. 생신이셔서 축하차 전화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쩐 이유인지 받지 않으시게 되죠. 뭔가 이상해서 남편이 의사셨습니다. 의사인 남편에게 지방에서 좀 멀리 지내는 것 때문에 늘 찾아뵙지 못하는 죄송스러운 밤에 전화도 안 되고 좀 마음이 늘 좋지 않은 상태로 계셨다고 합니다. 이른이 넘으셨는데 늘 건강하셨고 실제 대학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몸 관리를 늘 열심히 하셨던 터라서 그냥 전화가 안 받으면 전화선의 문제겠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어디 가신다는 말씀도 없었고 연락이 생신인데도 안 되는 게 너무너무 이상해서 계속 하루 종일 안 되니까 일단 의사인 남편에게 빨리 전화를 해서 퇴근을 빨리 해라. 같이 한번 가보자 서울로 라고 얘기를 하고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밤 10시가 됩니다. 강남구 신사동입니다. 동네 이름을 기억을 잘해주시길 바랄게요. 강남구 신사동으로 부모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도 없고요. 뭔가 이상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 인기척 없는 집이었고 굉장히 싸늘했고 불까지 꺼져 있었고 굉장히 어두컴컴했으며 시부모님을 불렀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어서 안방을 딱 여는 순간 굉장히 비릿한 향기가 나왔고 불을 켜니 노 부부는 머리가 깨진 채 잠옷바람으로 엎드린 채 발견이 되었고요. 이불과 방바닥 모두 다 피바다였습니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강남경찰서에서 출동한 형사들은 출입문도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집안을 뒤진 흔적도 없는 것으로 봐서 면식범 혹은 원한의 가족 갈등이다라고 판단하고 가족 중심에 있는 주변 참고인 조사만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찰의 부검 결과는 시아버지였던 73세 이모 씨는
머리에 둔기로 약 5차례 정도 공격을 받은 걸로 나왔고요. 사인은 두대골 골절 및 뇌손상 사인, 그리고 목과 칼에 실제 칼에 찔린 상처도 있었고, 그리고 방어원이 있었다라는 게 특이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였던 이모씨, 당시 67세였던 이분은 둔기로 머리를 3번을 맞은 게 정수리 부분이 집중이었고 다른 공격은 없고 저항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항은이 없다는 걸 봐선 아마 그냥 그 3방으로 3번 맞으신 걸로 즉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약 살해 시간은 오전 10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굉장히 희미한 구두 뒷급 자국 지문도 발견했고요. 모발도 몇 점의 증거로서 확인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면식범에 의한 살인이라 생각하고 주변을 조사하면 금방 나올 거라고 판단했던 게 그때 당시에 경찰들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이제 말씀은 못 드려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실제 이때 당시에 강남경찰서에 근무하셨던 분이 기억하시는 바에 의하면 저희하고 얘기 결과로는 이렇게 됩니다. 사실 카톡으로 얘기를 했는데 카톡 공개를 하시는 것도 거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그냥 저희한테 얘기를 해드린 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요 아무 생각이 없었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무언가 굉장히 이게 뭐 가져간 것도 없으니까 뭔가 그냥 친족 간에 그리고 이제 면식범 간에 그냥 일부러 잔인한 살인사건이겠지라고 하고 주변만을 탐색하다가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고 모든 게 혐의 없음으로 종결나서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이었다라고 해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것도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달받은 내용에 의하면 이게 실제로 외부에 알려졌을 때는 둔기에 맞은 상처와 이제 칼에 찔린 혈흔으로 이게 엎어진 채 돌아가신 걸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잡아 흔들었다라는 흔적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에요. 저항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피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데 피의 모양에 따라서 핏방울이 어떻게 번졌다라는 과학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저항하면서 피가 묻은 상태에서 움직였을 때 나오는 상처의 혈흔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쓸리는 상처의 혈흔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흔들었다라는 얘기가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이해를 했던 거. 이건 언론에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저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흔들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경찰은 더더욱이 그래서 확신을 냈던 거예요. 이건 면식범이고 원한관계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2003년 10월 9일입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아까가 수요일이었죠. 이번엔 목요일이었습니다. 주차관리 요원으로 일하셨던 고모씨, 당시 61세셨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셨고 그랬다가 이제 좋은 일이 다 끝나고 은퇴를 하시고 나서 그냥 주차관리위원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계셨는데 새벽 5시쯤 출근을 하셔서요.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시고 북한산 자락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다시 귀가하게 됩니다. 그게 저녁 6시 반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던 거죠. 전화를 해도 신호가 가고 어떠한 대답도 없었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80이 넘은 노무랑 장애인이었던 아들을 돌보는 것 때문에 집을 비웠나 아내가? 근데 이런 일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상하다 해서 담을 넘고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탠드불을 딱 켜는 순간 벽난로 옆에 피를 흘려서 쓰러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시신 상태였어요. 너무 놀라서 일단은 112에 먼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전화를 끊고 80이 넘은 어머니와 장애였던 아들을 생각해서 찾게 되는데 아들은 그 당시 34세의 지체장애인으로서 2층 방문 앞에서 발견되고요. 노모였던 83세였던 부모님은 실제로 현관문 앞 화장실 입구에서 숨져있는 채였고 머리가 깨져있는 상태로 온 바닥이 핏물로 흥건했습니다. 여기는 서대문경찰서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각 관할구역마다 따로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서대문경찰서에서 출입문도 잠겨있고 외부 흔적도 없고 뭐 귀금속도 가져간 게 없다. 똑같이 삼성동 위에 나왔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면식범에 의한 살인사건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가족 갈등으로 확인을 하게 돼요. 부검 결과는 머리, 얼굴을 가격한 두개골 뇌손상이 사망 원인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발자국도 확인이 되게 됩니다. 이때 당시까지 이 두 가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언론은 난리가 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뭔가 조금 나이가 있으시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가졌던 사람들이 연달아 죽었다, 연달아 돌아가셨다 라는 걸로 연쇄살인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미친듯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경찰들은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 이건 다른 사건이다. 왜냐면 이걸 연쇄사건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일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강남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각각 수사본부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따로 다른 사건이라고 보고 주변 탐문 수사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시간 뭐 다 확인을 해보게 됐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신 강남경찰서 전직에 계셨던, 지금은 이제 뭐 전기나에서 딴 데 계신데, 그분이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아예 따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두 개는 아예 다른 사건이다. 왜냐면 그냥 어쨌든 다른 관할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때 당시에는 어쨌든 위에 올려야 되는 수사 실적도 있었기 때문에 둘을 같게 보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서울경찰청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서울경찰청 본부예요. 서울 본청 경찰에서 지시가 하달되게 됩니다. 양쪽 전부 다에게요. 강남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에 전부 다 지시사항이 내려오는데, 서울경찰청 왈 시간, 수법, 흉기, 피해자의 나이, 그리고 집, 주택이거든요. 동일한 부분이 너무 많다. 연쇄살인일 가능성이 크다. 외부에 보도를 알리지 말고 내부에서 긴밀히 협조해서 조사를 해라 라고 하달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강남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는 실제로 수사본부를 하나씩 맞춰서 이야기를 함께 진행을 해보는데, 이때 당시에 계셨던 그분 말씀은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직감적인 게 왔다고 해요. 연쇄살인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좀 소름이 돋아서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살인 사건에서도 흔든 흔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시신을 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흔든 그런 그 상태가 나오게 돼요. 그걸 보고 확신을 샀다고 이분은 그러셨어요. 연쇄살인이다, 이거 연쇄다. 너무 하는 행동이 똑같았다. 이건 언론에 알려진 게 아니에요. 저도 직접 여쭤봤고, 저희는 이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지금 현재는 녹화 중이니까 이따가 프롤로그 할 때 끝나고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수사본부는 양쪽에 있지만 하나로 긴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보란듯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2003년 10월 16일, 지금 말씀드린 9일보다 이제 7일, 일주일치가 지난 또 목요일이에요. 수요일, 목요일 날 지병 치료를 위해 장인을 모시고 병원에 갔던 최모 씨가 당시 36살이었습니다. 오후 1시경 삼성동입니다. 처갓집에 갔어요. 응답이 없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아요. 열쇠가 없어 처남에게 전화하고 기다렸다고 하십니다. 처남이 와서 문을 열었는데 또다시 비릿한 향기가 납니다. 장모 유모 씨, 당시 69세셨던 분이 화장실 바닥에 엎드린 채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신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셨어요. 신음을 하고 있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곧바로 종합병원을 갔지만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뇌손상이 심해 희망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새벽 1시 45분경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인은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손상입니다. 현장을 출동한 게 강남경찰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분도 또 가신 거예요. 강남경찰서가 또다시 출동을 했는데 흔적도 없어요. 외부 흔적 없고 침입 흔적 없고, 그리고 그대로 집 뒤에 담장과 안팎에서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담장에서 드디어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집의 거실에서 발견돼요. 드디어 외부인의 침입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3가지 사건이 다 공통적이었고 드디어 외부인이 침입했다는 흔적을 찾게 되어서 확정적으로 연쇄살인이다 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드디어 증거가 나온 거죠. 경찰청에 보고를 하게 되고 경찰청 전체가 다 긴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당시 이것도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이때 당시에 언론에 드디어 퍼뜨리게 됩니다. 언론이 드디어 이제 낌새를 차리고 언론의 모든 내용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언론이 빵빵 터뜨리죠. 잘 사는 동네만 그렇게 사람을 죽이더라. 근데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2003년 11월 18일 화요일날 또다시 시작됩니다. 해화동에 있던 양옥지 약사였던 오씨, 당시 62세셨는데 아침 9시 50분경 출근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이상한 거 없으세요? 이제 4번째인데 뭐 이상한 거 없으십니까? 9시 50분경 출근해서 일을 보다 보니까 12시 50분경 보일러 기사가 와서 애프터 서비스 의뢰를 받고 왔는데 집에 답이 없잖아요. 뭐예요? 라고 항의 전화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간병인 겸 도우미 아주머니가 집에 있었는데 아니 왜 없지? 거동이 불편한 팔순의 시아버지도 계시고 손자도 있는데 왜지? 한창 바쁜 시간을 넘기고요. 오후 3시가 돼도 여전히 답이 없어요. 너무 화가 나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요, 온통 집안에 연기로 가득 찹니다. 시아버지 방문을 열었는데 피만 흥건하고 사람이 없더라고요. 갓난아기가 있던 손주 있는 방은 잠겨서 열리지도 않았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확인해보니까 침대 위에 시아버지는 바닥에, 간병인은 그 옆에 바닥에 같이 있었고 불이 난 채요. 누워있게 됩니다. 불을 질렀죠. 갓난아기는 이불과 포대에 겹겹이 쌓인 채 아무 상처 없이 그냥 소파 위에 그냥 누워있었고요. 경찰은 사체에 불을 지르고 지하실 곡괭이 골프채를 가져다가 금고를 부수려는 흔적도 있었고, 그래서 신사동, 구기동 앞에 있던 삼성동과는 다르게 이 사건은 좀 다른 거다 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현장 감식을 하니까 둔기에 의한 두부 및 안면부 다발성 손상이 첫 번째, 공격 방식이 똑같았고 발자국이 똑같았어요. 사망 시간도 오전 10시와 12시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때 드디어 피해자 집 주변을 수색하다가 인근 CCTV 건물에서 드디어 피해자 옷을 입고 나가는 가해자의 뒷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은 드디어 찾게 되죠. 키가 약 160대 정도일 걸로 판단했고 160에서 170 사이 정도로 판단했고 약 20, 30대 정도의 나이를 가졌을 것 같으며 남자 KJ와의 비캐주얼화를 신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전국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4가지 살인 사건이 다 같습니다. 후두부를 많이 쳤고요. 집중해보세요. 대부분 좀 나름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양옥집, 그러니까 주택이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집중하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신사동, 구기동, 삼성동, 해화동.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이 악마는 정말 또라이예요. 초성이 같습니다. 신사, 시옷시옷이고요. 구기동, 기억이고요. 삼성동, 시옷시옷이고요. 해화동, 히읗히읗이에요. 그런데 2004년 2월이었습니다. 2004년 2월 11일날 정자동
정자동입니다. 정자동 고급 아파트에서 팔순의 불유증 노인이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강타해서 숨진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정자동입니다. 다 놀랍니다. 아, 초성으로 잡는구나. 그런데 말씀을 드릴게요. 고급 아파트였어요. 고급 아파트였다는 게 이상했고, 둔기가 원래 때리던 거랑 달랐어요. 그리고 하나 더, 발자국이 달랐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3월 4일날 범인이 검거가 됩니다. 면식범이 금품을 노린 살인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방범죄였던 거죠. 묻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모방범죄여서 이건 실제 이 악마가 한 건 아닙니다. 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강남경찰서에 계셨던 분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잡아서 그걸 물어봤다고 해요. 너 왜 처음에 그렇게 초성이 같은 데를 하게 됐냐? 이것도 밖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악마가. 아, 그냥 힌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분 있잖아요. 그 경찰 그분이 직접 물어보고 직접 들은 답변이래요. 아, 그냥 남긴 그냥 흔적 힌트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남긴 힌트다. 돌죠. 뭔가 이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2004년 1월 20일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2004년 1월 20일 아침 7시 반 신촌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손님이 열쇠가 없어졌다. 지갑 현금 상품권 약 10만원이 없어졌다. 신고하게 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몇 시간 전 새벽 4시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이미 거기에 있는 알바생들이 그걸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누군지를 이제 알아낸 거죠. 이 사람이다. 잡았습니다. 너 왜 갑자기 탈의실 찜질방 얘기 왜 하는 거야? 네. 그 사람은 이름은 바로 유영철입니다. 절도 등으로 전과범이었던 유영철이 여기서 처음 잡히게 됩니다. 단순하게 절도로 잡혔던 겁니다. 지구대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갑을 풀고 도주합니다. 그리고 다시 잡혔는데요. 금액이 10만원 밖에 안 됐고 너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다시 자유가 돼요. 그런데 이 이후 연이은 피살 사건이 터집니다. 2004년 2월 26일 새벽 5시 신림동, 2004년 4월 22일 새벽 3시 고척동, 2004년 5월 9일 새벽 2시 대방동 보라매공원, 2004년 2월 6일 새벽 저녁 7시, 2004년 4월 14일 새벽 1시 50분. 그리고 이 악마가 붙잡히게 된 결정적 사건, 바로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그 내용. 2004년 7월 12일 밤 11시 관악 출장 마사지 업체로 30대의 남자가 전화를 합니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거죠. 신촌 로터리에 여자를 한 명 보내달라. 만나러 나간 당시 27살 임모 씨는 자정이 되었을 때쯤 다시 전화합니다. 나 납치됐다. 그리고 폰은 꺼지고 이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7월 15일 새벽 2시 이때가 시작인 거죠. 12일날 밤에 그분이 사라지고 나서 경찰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관악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사람이 사라졌다. 뭐가 문제냐면요. 철두철미했던 이 악마는 한 가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마사지 샵이 뭐 명함이 여러 가지여도 그 모든 일명 포주라고 하죠. 포주의 전화번호는 하나로 연결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7월 15일 날 다른 마사지 샵에 전화를 했지만 실제로 포주는 똑같았던 사람이에요. 그 포주는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전화가 오죠. 그 번호죠. 이틀 전. 뭐 날짜상으로는 3일이지만 새벽이니까 이틀 전 전화가 왔던 거잖아요. 이 새끼 또 전화 왔어요. 새벽 2시쯤 전화가 와서 신촌에 있는 편의점 거기에다가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여기서 드디어 형사가 따라붙고 계속 전화를 바꾸게 됩니다. 새벽 4시 45분 전과 11범이었던 드디어 유영철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찜질방에서 한번 붙잡혔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었던 유영철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완전 도둑놈의 새끼네. 그리고 유영철이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뿐이에요. 경찰은 야, 이거 도둑놈 새끼네 라고 했는데 유영철이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마사지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달라고 하고 기다렸는데 다짜고짜 덤벼들어서 붙잡았어요. 마사지사는 잘 모르겠고 요새 발생한 서남부 살인사건 그거 다 제가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진술을 해요. 경찰이 이상한 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야, 이거 도둑놈의 새끼네 라고 한마디만 던진 건데 갑자기 이 유영철은 아무렇지 않게요. 그냥 마사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바꿔달라고 했고 마지막에 이 얘기한 거예요. 요새 발생한 사건 있잖아요. 서남부 사건. 그거 제가 한 거예요. 그거 다 제가 했어요. 이상했던 겁니다. 경찰이 왜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해요. 서남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경찰은 모른다고 판단한 거예요. 몰랐구나. 그냥 한 얘기구나.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야, 휴대전화 그럼 어디서 난 건데? 유영철은요, 7월 13일에 새벽 4, 5시에 길을 걷다가 어떤 차가 창문을 열고 봉투에다 그거 버렸고 그 안에 휴대전화와 동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게 돼요. 그리고 7월 12일에도 불러낸 마사지가 실종되었는데?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류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7월 13일날 주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화는 7월 12일날도 했거든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경찰들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7월 16일 밤 12시 10분경 횡설수라던 유영철이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고 해요. 나중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간질기가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취조하던 형사들이 이거 징계당할까봐 안 되겠다 싶어서 수갑을 풀고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필요한 거 없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었대요. 좀 진정된 유영철은 조금 이제 고분고분해지기 시작하고 11명을 살해해서 암매쟁했다. 다 자백할 테니까 현장으로 가자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경찰은 어떻게 해요? 가자는데? 알겠다. 라고 하고 나가는데 서류를 챙겨들려고 하는 그 순간 유영철이 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주가 성공을 하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경찰분을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한테 이제 얘기해준 경찰분에 대한 걸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이따 말씀을 드리고 도망치시게 됩니다. 난리가 나죠. 경찰청 뒤집어집니다. 빨리 잡아야 되니까. 도주 11시간 뒤에 11시 40분 영등포역 앞에서 유영철을 이제 잡게 됩니다. 결국 잡게 됐는데도요. 네, 좀 뭐 자연스럽게 그냥 도주한 거를 다시 잡고 끌고 오게 되는데 경찰들이요. 이제 하나씩 갖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이상하니까. 출장 마사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데 무언가 있잖아요. 유영철 뒷모습을 딱 봤는데 그 경찰분이 뭐야? 라고 하면서 이게 떠올랐대요. 이거예요. 이거. 그게 머릿속에서 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다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영철은 그때부터 진술을 하나씩 해서 11구의 시체들을 전부 다 찾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희대의 살인마, 전세계 30대 살인마에 뽑혔던 바로 유영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해드린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유영철은 얼마만큼 사이코틱했냐면 처음에는요, 그냥 뭔가 좀 잘 사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서 시작을 했다가 경찰이 자기를 잡지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뭔가 쾌락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연이은 피살 사건을 일으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일명 마사지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죽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무언가 점점점 살인의 단계와 살인의 대상이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유영철은 붙잡히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신은 굉장히 싫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소리를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부유층들도 각성했으면 좋겠다. 잡히지 않았더라면 100명은 더 죽였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죠. 인육을 먹으면 정신이 맑아진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다른 건 다 우리 넘기고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절도를 하게 된 거죠. 범죄를 저지릅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의 범죄 양력에 대해서 하나씩 어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절도 사건으로 소년원 수감, 14차례 특수절도 및 성폭력 혐의로 11년간 교도생활했으며 1991년 결혼을 했고 93년과 95년 간질 증세로 병원 진료가 있었고요. 2002년 5월 무렵부터 이혼 소송을 하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진술에 따르면 이때부터 여성에 대한 반감이 혐오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2003년 11월 전과자와 이혼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교제 중이던 여성으로부터 또 절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그때부터 첫 살인을 시작하고 2004년 7월까지 살인행위를 계속하게 됩니다. 대부분 부유층에 놓인 여성들, 굉장히 과감한 범죄 수법이었죠. 2004년 7월 18일 체포가 되고요. 2004년 8월 13일 구속 기소가 되고 21명 살해, 공무원 사칭, 강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죠. 21명 살해로 됐지만 21명 중 20몇 명 인정이 됩니다. 하나는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명만 인정이 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범행 동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직접 만든 망치나 칼이었고요. 증거를 일부러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르거나 시체를 토막을 내서 야산에 묻은 경우도 많고, 살해한 여성의 지문을 흉기로 도려내기도 했고요. 인육도 먹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분이 말씀해 주신 걸 좀 첨언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모텔에서도 있었던 일이었는데 옆방에 있던 사람의 진술이었어요. 밤에 자는데 이상한 톱소리가 났다. 그게 실제로는 토막살인이었던 거죠. 그 사람은 얼마나 무서웠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행위 중에 가장 충격적인 행위는 여기에요. 지문을 전부 다 도려냈다라고 합니다. 지문을 전부 도려내서 지문에 대한 거를 아예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게 만들려고 지문을 다 도려내서 지문을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유영철이 했던 진술에 다 모든 게 신빙성이 있는지 몰라요. 인육을 먹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자꾸 오락가락 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범죄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이코패스는 자신만의 트로피를 보관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트로피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쇄살인했다는 증거의 일종의 힌트, 그러니까 갖고 있는 무언가 권위적인 걸 트로피라고 부르게 되는데, 대부분은 어떤 토막난 시체의 일부를 갖고 있는다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자신만의 그 살인 도구 같은 것들, 그런 걸 이제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증거로 잡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유영철은 그 트로피를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 트로피를 인육으로서 처리한 경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로피가 인육이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던 것도 있고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달라서 그걸로써 자신의 우월감과 자신의 지위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유영철은 1970년 4월 18일생, 전라북도 고창군 출신이며 키는 170에 65kg, 약 O형의, 그리고 연쇄살인범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악마의 과거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넌 왜 이 악마의 과거를 보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실까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악마의 과거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 연쇄살인범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두 가지입니다. 1970년 4월 18일에 태어났고요. 형제로는 2명이 있는데 여동생은 이란성 쌍둥이에요. 함께 태어난 여동생은 그래서 1년 뒤에 출생신고를 했고요. 아버지는 본부인을 버리고 처불된 상태로 생활했고 이제 생활고에 시달려서요. 유영철을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죽일 생각도 했다고 해요. 유영철의 아버지는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해서 알코올에 의해서 뭐 폭력과 외도가 굉장히 심했다고 하고요. 유영철은 6살 때부터 1학년이 될 때까지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게 됐고, 유영철의 아버지와 계모는 밤만 되면 유영철을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거주를 옮겨서 어머니와 같이 살게 돼 입학을 다시 하게 됐고요. 초등학교를 2번 입학한 셈이 된 거죠. 그리고 9살에 입학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덕동 일대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쯤 아버지가 죽게 되고요. 유영철과 형제들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로 거의 이제 살림을 꾸미게 된 거죠. 훨씬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뭐 그때까지 생활은 큰 문제 없이 컸던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제 시험에서도 실력으로 좀 안 되고 크게 좌절하게 되고 국제공고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 생활을 못하게 되고 이제 소년을 가게 된 거죠. 전교 뭐 이렇게 여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되게 잘했다고 해요. 일란성 쌍둥이는 전교 10위권 안에 드는 학생이고 졸업 후에도 되게 잘 취업도 해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철은 실질적으로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컸고요. 그리고 하나 더 큰 문제는 여동생과의 비교도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여성 편협이 생겼던 게 어렸을 때부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모에게 맞았고 여동생에게 밀렸고, 이제 절도죄로 소년원을 이제 소년을 갔잖아요.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십자가를 두고 하늘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형이 확정된 거죠. 그때부터 신도 없다고 믿었다고 이제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상에 믿을 데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아니고 여성에 대한 편협이 강했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와이프예요. 실제로 와이프하고 동거처럼 생활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결혼을 했다고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이혼이 뭐 여러분이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건 뭐 바람이 나서라고 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쪽의 일이니까. 근데 유영철의 진술에 의한 건데 그냥 상황을 종합적으로 밀어봤을 때 유영철은 확실히 여성에 대한 편협심이 굉장히 강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악마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의 유영철은 그렇게 좋게 살지는 않았다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매번 우리가 연쇄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꼭 이런 일들이 나와요. 어린 시절에 있었던 굉장히 이상한 이런 학대라든가 고통.
참 주변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죠. 하지만 그건 어린 시절의 유영철일 뿐입니다. 이미 나이를 먹은 유영철은 우리 앞에 악마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런 무차별적인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심판을 하게 됩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고압 972, 973, 1023 유영철 사건 판결문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41조 제1호 제51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3년 9월 11일 그 형이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1985년부터 이 모든 아까 말씀드린 가정환경에 대한 걸 모두 재판부가 인정해줍니다. 2003년 9월 24일 신사동에 있는 데서 살인을 저지른 거 혐의 인정, 2003년 10월 9일 혐의 인정, 2003년 10월 16일 혐의 인정. 전부 다 좀 간략하게 읽어드리고 너무 길어요. 재판문이 정말 깁니다. 20명의 살인을 인정하는 재판문 판결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서 조금 스킵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16일 인정, 2003년 11월 18일 인정, 2003년 11월 말 인정, 2004년 2월 9일 인정, 2003년 9월 24일부터 2003년 11월 18일까지 4차례에 걸친 것도 모두 인정, 2004년 3월 13일 인정, 2004년 4월 인정, 2004년 5월 인정, 6월 1일 인정, 6월 7일 인정, 17일 인정, 23일 인정, 10월 1일 인정, 7월 9일 인정, 7월 13일 인정. 재판부는 21건 중 20건을 인정하고 모든 증거에 대한 법령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법령의 적용,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살인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죄, 형법 제164조 제1항, 각 사체 손괴죄, 각 형법 제161조 1항, 공문서 위조, 형법 제225조, 경찰 사칭을 했다고 하죠. 각 위조 공문서 행사, 각 형법 229조, 225조, 각 공무원 자격 사칭죄, 형법 제118조, 야간 공갈의 점, 제2조 2항, 제1항, 형법 제355조 1항, 사체은닉죄, 형법 161조 제1항, 사체 유기의 점, 161조 제1항, 일반 자동차 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 공갈의 점, 제350조 제1항, 도주의 점, 형법 145조 제1항. 너무 깁니다.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윤량녀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유인하여 살해하였던 것이고 그들에 대하여 금품갈취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해자 9번째의 경우는 피고인의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 피해자가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준 것이므로 공갈죄를 범한 바가 없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피고인의, 그러니까 변호인의 얘기는 살인죄는 인정한다. 근데 공갈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양형을 하게 해줍니다. 피고인의 연령, 교육, 경력, 성행, 성장 환경, 가족 환경 등으로 피고인 자체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퇴도 한 것도 있고요. 경계선 인격장애의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양형의 판단도 일부 받게 되죠. 그리고 최종 주문입니다. 법원의 주문입니다. 주문. 피고 유영철을 사형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모든 물건은 압수한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20일에 대한 살인의 점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위반은 무죄다. 그래서 피해자 20명까지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악마는 사형수가 됩니다. 그런데 있죠. 우리가 여기서 놓지 말아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할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형수 유영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수는 쥐어지게 되죠. 그런데 사형에 대해서 찬성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바로 논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사형수인데 왜 사형을 시키지 않고 우리의 세금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느냐? 사형수랑 무기징역자가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사형수는 실제로 무기징역보다 편하다고 합니다. 여기 형벌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노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동도 많이 없다고 해요. 사형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말이죠. 사형 집행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 봤던 연쇄살인범 중에 사형수가 된 사람입니다. 아마 처음 다뤄보는 소식일 것 같아요. 유영철 사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 왜 똑같은 거 또 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다른 얘기로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찰관이신 분의 이야기를 갖고 온 것 뿐인데 제가 사실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뭐였냐면 사형입니다. 사형을 하고 있지만 거의 사형 폐지 국가로 불리고 있죠. 실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사실 궁금합니다. 사형 집행을 정말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김원의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보시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이 영상에서 끊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영철의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살인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연쇄살인이 확정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전엔 찬성했던 입장입니다. 사용해야지. 왜 살려둡니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연쇄살인마를 죽여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근데 말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듣고 제가 조금 생각을 바꿨냐면 여러분 이거 뭐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하고 생각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가 죽이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누가 죽이죠? 누군가는 죽여야 됩니다. 유영철을 죽여야 돼요. 누가 죽이죠? 현재 사형제에서는 이제 교수형을 처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교수형이 어떻게 되냐면 교도관이 하시는 거예요. 교도관 집행자분들이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제가 알기로 3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버튼이 3개인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버튼 3개 중에 하나가 눌렀을 때 이제 그 목을 매단 그게 딱 밑에가 열려서 이제 목이 이제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버튼이 3개잖아요. 그럼 이게 랜덤 버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교도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형을 시키면 3번 중에 1번은 본인이 사형을 시킨 거예요. 자기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일 권리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건 뭐 인권적이고 종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실제로 그러면 교도관의 입장에서는 3번 중에 1번 자기가 누른 버튼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쉽게 말하면 죽인 거죠. 이렇게 되면 죄책감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분이 입어야 될 정신적 피해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은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 또 이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그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 약물로서 이제 뭐 투과하거나 아니면 이제 죽게 하는 기계 있죠. 기계를 만들어서 죽이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문제예요. 그 약물을 만드는 사람도 문제고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걸 만드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죽일 걸 알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거예요. 다 이게 누가 할 거냐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굶어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보낼 거냐고요. 그 사람을 무인도로 보낼 때 여러분, 만약 무인도가 그 여러분 말대로 한다면 무인도로 보내면 그 무인도에 누가 데리고 갈 거냐고요. 뻔히 죽을 거 알면서. 그런 부분도 문제고, 사실 어느 정도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문제라고 봤어요. 누가 죽이지?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이제 문제는 사형제도는 반대하지 않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더 신중하게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는 추천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어떻게든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신이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저희 댓글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판사들도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집행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격리로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무기징역인 사람들처럼 그냥 그 안에 두고 보는 거겠죠. 근데 저도 참 이건 애매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저희 유튜브 게시판에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다 읽어봅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부탁드릴게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 맞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도 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또 어떤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당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토요 사건 팩트에서 초점을 맞췄던 부분, 우리 매번 우리 토요 사건 팩트에서 초점을 맞췄던 부분들이 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조두순 사건 때는 실제로 법과 판사들의 판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가 그리고 나서 강호순 얘기할 때도 초점을 맞췄던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유영철 사건도 사건의 중심적인 내용보다는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들을 하나씩 가지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사형제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미스터리 극장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